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20 대선 러닝메이트로 한때 정적이었던 캘리포니아주 카멜라 해리스 하원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이 공식 등록됐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올 가을 학기에 진행하는 대면 수업에 학생 4명 중 3명이 참여합니다. 오늘 11월부터 뉴욕주에서는 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하더라도 나이 관계없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뉴욕, 뉴저지의 업소들에서 사후적 거리두기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은 대부분 2주에서 3주 내에 회복되지만 일부 환자는 회복 후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각종 이민 수수료가 인상돼 이민 신청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스 시작에 앞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도된 뉴스 중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려면 매년 $2,350를 내야 한다고 보도했었는데요. 시민권 유지가 아니라 시민권을 포기하려면으로 정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정확한 보도를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20 대선 러닝메이트로 한때 정적이었던 캘리포니아주 카멜라 해리스 하원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20 대선 러닝메이트로 한때 정적이었던 캘리포니아주 카멜라 해리스 하원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55세 해리스는 흑인 여성으로서 역사상 최초로 부통령 후보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11일 바이든은 지지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카멜라 해리스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했습니다. 카멜라와 함께라면 트럼프를 이길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수요일 델러웨어주 월밍턴 유세에 함께 등장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해리스 의원은 캠페인 과정에 바이든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해리스는 예비선거 캠페인이 끝난 후 열렬한 바이든의 지지자가 되었으며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정의법 제정의 옹호자가 되어 바이든을 도왔습니다. 검사 출신의 해리스는 실용적인 온건파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이든의 부통령 후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자마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워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형사사법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흑인 여성으로서 두 번째로 상원의원에 선출됐습니다. 이제 해리스는 백악관을 향해 비상의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백악관 근처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코로나19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평소와 다름없이 브리핑하던 중 비밀경호국 요원이 갑자기 다가와 대통령님, 저와 함께 가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리들이 경호원을 따라 퇴장하자 기자들로 가득한 브리핑룸은 폐쇄됐습니다. 그 시간 검은 옷을 입은 경호원들은 자동 소총으로 중무장하고 백악관 정원을 가로질러 달려나갔고 이어 총성이 2차례 들렸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사건 발생 후 백악관에서 한 블락 떨어진 펜실베니아 애버뉴에서 한 경호국 요원이 51세 남성을 총으로 쏘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호원에게 접근해 무기가 있다며 총을 쏘려는 신용을 하다가 대형 사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락된 뒤 브리핑룸에 돌아와 총을 맞은 사람의 신원이나 범행 동기를 모른다며 나와는 전혀 관계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대학관 근처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격화하는 듯한 조짐을 보이자 대학관 지하 벙커로 가족과 함께 이동해 1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한편 수사 당국은 이 사건 용의자가 돌출 행동을 한 동기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이 공식 등록됐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1일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원격 내각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아침 러시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등록했다. 이 백신은 효능이 좋아 지속적인 면역을 형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모든 검증 절차를 거쳤다면서 나의 2딸 중 1명도 이미 이 백신을 맞았는데 건강 상태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백신은 러시아 보건부 산하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가 국방부 중앙과학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백신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선 백신을 의료진과 교사 등 고위험군에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백신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 승인됐다고 강조했지만 정황상 이 백신은 3차 임상시험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은 보통 3단계의 임상시험을 통해 안정성과 효과를 검증합니다. 특히 마지막 3상은 수천, 수만 명을 대상으로 상용화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가말레야 센터의 백신은 지난달 중순에야 1차 임상시험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연구소 측은 2차 임상시험을 마치겠다고 밝혔으나 2차, 3차 임상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안정성과 효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승인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올 가을 학기 진행하는 대면 수업에 학생 4명 중 3명이 참여합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9월 가을 학기 대면 수업에 전체 학생 110만 명 가운데 74%에 해당하는 약 70만 명이 대면 수업과 온라인 원격 수업을 혼합한 병행 수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6%는 디지털 원격 수업만으로 교육받게 될 예정입니다. 데 블라시오 시장은 이런 참여율이 방학 기간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리오프닝에 대한 설문지가 나갔는데 거기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은 opt-out, OPT/OUT, opt-out. 그거는 뭐냐면 학교를 전혀 안 가고 리모트 러닝으로 100%를 집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만약에 opt-out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엄마 나도 학교 갈래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이브리드 러닝 아니면 또는 브랜드 러닝 이런 걸로 바꾸려면은 3개월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opt-out을 하지 않고 그냥 브랜드 에듀케이션이나 이렇게 학교를 가는 걸 선택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거를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걸로는 바로 전환이 됩니다. 9월 약 한 10일 정도 이제 학교를 개학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학교를 가는 걸로 했다가 안 좋으면 바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주의하시고요. 집에서 할 때는 어떤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실시간 교육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8월 27일경이면 이제 어느 정도 그거 윤곽이 다 드러나겠지만 시간은 약간 줄어들 것이고 온라인 줌 미팅이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주로 대화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체 교사의 26%가 원격 교육을 요청했는데 뉴욕시는 이를 위해 합의 중에 있습니다. 이외 나머지 교사들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은 학생들은 어디에 있든 일주일에 5일 동안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금요일 109페이지 분량의 계약 계획서를 주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은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게 되고 현장 수업은 정해진 인원이 시간을 나누어 교대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과 교사들은 무작위 체온 측정을 받게 되며 기준 이상의 고열이 확인될 경우
14일에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17일부터 혼합학습 계획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한 주 후인 24일까지 학생 본인의 수업 일정을 통보받게 됩니다. 한편 시교육당국은 수업에 적절한 장소만 교실로 활용될 것이며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둘 수 있는 공간만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지털 원격 수업을 위해 뉴욕시는 와이파이 없이도 이용 가능한 T-모바일 통신사의 아이패드 32만 1천 대를 구비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오는 11월부터 뉴욕주에서는 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하더라도 나이 관계없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최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부터 뉴욕주에서는 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하더라도 나이에 관계없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뒷좌석에서는 16세 이하만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이 규정이 바뀐 것입니다. 11일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6세 이상의 모든 자동차 승객이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은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법을 시행하는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뉴욕주는 1984년 마리오 쿠오모 주지사의 지휘하에 의무적인 안전벨트법을 통과한 최초의 주가 되었으며 같은 해 뉴욕주 자동차국에 따르면 개인의 약 6%가 안전벨트를 착용했습니다. 법이 제정된 지 24년이 지난 2008년까지 규정 준수율은 최대 89%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데이비드 칼루치 상원의원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터 모슬리 의원은 안전벨트는 자동차 사망자 수를 낮출 수 있는 입증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월터 모슬리 의원은 쿠오모 주지사에게 법안의 서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주지사 교통안전위원회는 뉴욕에서 고속도로 사망자의 30%가 안전벨트와 관련된 사고라고 했습니다. 안전 전문가들은 뒷좌석 안전벨트를 사용하면 사망자 수를 줄이고 충돌로 인한 심각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의 모든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므로 자동차 사고 사망자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욕 뉴저지의 업소들에서 사후적 거리두기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당국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9일 하루 동안 뉴욕주 주류국과 주경찰 타스크포스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770여 개 업소를 방문 단속했으며 그 결과 맨하튼 2곳, 퀸 3곳을 포함한 19개 업소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7일과 8일에는 총 2,294업소를 방문한 결과 에스토리아, 잭슨하이츠 등 퀸스에서만 26개 업소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일부 식당이나 술집 주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격돼 주의가 요망됩니다. 지난 10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사후적 거리두기 위반과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발견됐다며 위반 시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의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표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 주 전역 입원 환자는 총 535명,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총 127명으로 각각 3월 16일, 17일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뉴욕 주 전역에서 시행된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총 52,002건으로 이 중 47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감염률은 0.88%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 하루 사망자는 2명이 기록했습니다. 이날 뉴저지주 전파율은 0.98%로 1% 이하 수준을 유지했으며 코로나19 하루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은 대부분 2-3주 내에 회복되지만 일부 환자는 회복 후에도 4개월 이상 지속되는 공황 발작, 기억 상실, 미각 상실, 숨가쁨, 탈모, 통증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일 CBS 방송에 따르면 뉴욕주 콕사키에 사는 43세의 여성 레이 선샤인은
지난 4월 코로나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나왔지만 숨가쁨, 심한 통증, 기침 등의 증세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 같은 코로나19 부작용과 싸우는 환자는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30대 여성 밀라노 엘리샤는 4개월째 미각 상실, 심한 호흡곤란 증세로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슴 위에 코끼리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 같다. 숨을 쉴 수가 없다며 고통이 심해 2주간 체중이 9파운드가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CBS의 맥스 고메즈 박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부작용은 바이러스가 신체 시스템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각종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에게 나타나는 98가지 증상 가운데 회복 후에도 지속되는 대표적 증상은 집중력, 기억력 상실 등입니다. 브루클린에 사는 53세의 아이다 바스케스는 기억력 상실로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뇌에 안개가 끼어 있는 것 같다. 말을 하려고 해도 가장 쉬운 단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메일 쓰는 법을 잊어버려 다시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집을 나설 때면 공황 발작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 사는 58세의 스티브 씨는 불안, 우울, 폐손상 등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안하고 우울해서 집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머리가 빠지는 등 탈모 증상도 대표적 부작용입니다. 코로나19 치료 전문가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에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 환자 중에 탈모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각종 이민 수수료 인상안이 최종 고시돼 이민 신청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게 됐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각종 이민 수수료 인상안이 최종 고지돼 이민 신청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게 됐습니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83%나 인상되고 일부 이민 신청 관련 서류는 최고 5배에서 6배까지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이민국의 예산난 타개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큰 폭의 이민 수수료 인상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를 포함해 노동허가 신청, 가족이민 및 투자이민 청원서 등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이민 서류들의 비용이 일제히 올라갑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주 연방관보에 이 같은 수수료 인상 최종안을 확정 고시하고 오는 10월 2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현행 $640에서 $1,170, 온라인 신청 시 $1,160로 530달러인 83%나 인상되며 노동허가 신청서와 여행증명서 신청 수수료도 각각 34%와 76% 올라가게 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연방관보고시에 따르면 일부 신청 서류들은 현행보다 최고 5배에서 6배나 수수료가 폭등하게 됩니다. 추방중단 신청은 현행 $285에서 $1,810로 535%나 크게 인상되고 범죄 피해자 비자 가족 청원의 경우 $230에서 $1,485로 546%나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 인상안에는 또 그간 수수료를 받지 않던 망명 신청에도 $50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오늘 주일 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탑 기사를 보겠습니다. Governors argue, order by Trump imperils budgets. Fight over jobless aid. After bipartisan doubts, White House weighs loosening rules. 주지사들의 주장은 트럼프의 명령은 예산을 위태롭게 한다. 실업자 지원에 대한 다툼. 초당적 의구심 끝에 백악관은 규정 완화를 고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실업자들에게 주당 $400를 지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그는 주 정부들이 $400 중 $100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주 정부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Governor Andrew M. Cuomo of New York told reporters on Monday that Mr. Trump's directive would cost the state about $4 billion by the end of the year, making it little more than a fantasy.
He said that no New Yorker would see enhanced unemployment benefits because of the president.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연말까지 뉴욕주에 약 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며 이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때문에 뉴욕 시민이 실업급여가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주지사들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번 조치를 응원했습니다. Governor Asa Hutchinson of Arkansas, a Republican, said it was possible to comply with Mr. Trump's executive order, but he would have to reallocate money from another portion of the budget. 공화당 소속인 아이사 허친슨 아르칸소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조치는 가능하지만 예산의 다른 부분에서 재할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he meantime, Mr. Trump appeared to be making cascading changes to the policy on the fly, with the result that some unemployed people could receive only a $300 supplemental benefit per week. Officials in the office of Governor Mike DeWine of Ohio, a Republican, said they were told late Sunday by the Labor Department that there was a new option that allowing unemployed workers to claim the additional $300 per week without the state kicking in an extra $100.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실업자들이 주당 $300의 추가 혜택만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노동부로부터 실업자들이 주에서 추가 $100를 부담하지 않고도 주 $300를 청구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Mr. DeWine opted to just take the federal money. It's a lot quicker to implement and get the benefits to Ohioans at no additional cost to the state, said Dan Tierney, a spokesman for Mr. DeWine. DeWine 씨는 주 정부에서 추가 비용 없이 오하이오 시민들에게 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고 말하면서 이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들이 이 옵션을 선택할지는 아직 의문이고 정확한 요구 상황이나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선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Treasury Secretary Steven Mnuchin, who was with the president at the briefing, said the benefit would begin to go out unemployed workers within the next week or two. But it was also unclear how long that federal benefit would last, with some experts estimating it would be just a few weeks because the administration could direct only existing funding. 스티븐 미누신 재무장관은 실업자들에게 혜택이 앞으로 1에서 2주 안에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혜택이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행정부가 기존 자금 지원만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몇 주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갈라가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는 7월 10일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갈라에서는 한미관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하는 2020 벤플리트상 시상식도 함께 열립니다. 벤플리트상은 한미 친선 비영리 재단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1992년부터 한미 우호 증진에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 상의 이름을 딴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은 6.25 전쟁 당시 미 제8군 사령관으로 참전했고 전쟁 후에도 한미관계 증진에 공헌한 인물입니다. 북부 뉴저지 버긴 카운티 알파인에 있는 대저택에서 지난 8일 약 300명 가까운 방문객들이 모여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무시한 채 뒷마당에서 수영장 파티를 벌이다 주민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을 당했습니다. 또 행사를 주최한 관계자는 뉴저지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행정명령 집회 제한 규정을 위험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실내 행사 참석 인원 제한을 100명으로 정해 시행했으나 규제를 지키지 않는 모임이 이어지자 지난주 실내 행사 인원 제한을 25명 이하 또는 정원의 25% 이하로 줄였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번화가에서 대규모 폭동과 약탈이 일어나 일부에서는 경찰과 총격전도 벌어지는 등 도심이 마비됐습니다. 지난 10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이날 자정 무렵부터 새벽 5시 사이 수백 명이 환상의 일말로 불리는 시카고 도심 번화가에서 상점 유리창을 깨고 상품을 약탈했다고 전했습니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도 긴급 회견을 열고 사태를 규탄했습니다.
그는 도심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폭동과 약탈이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는 도시 남부와 서부에 만연한 총기 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도심은 안전지대로 간주됩니다. 지난 8일 밤 엘라베마주의 한 술집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비번이던 경찰관 1명을 포함한 5명이 다쳤다고 CNN 방송이 9일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버밍햄의 한 오토바이 동호인 클럽에서 지난 8일 밤 총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처럼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1명이 총에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여러 사람을 발견했고 총격 사건 전 언쟁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아니었던 경찰관도 클럽을 찾았다가 총에 맞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버밍햄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사건에 관련된 목격자나 제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 모두를 지키는 마스크 착용과 사후적 거리 두기는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